아침 향긋한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러노 요즘에. 불량손인데 간다 불량. 자, 그러면 다시 73페이지 잠깐 볼게요. 아, 여러분 그러게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건 좀 미안한데 지금 우리 진도 속도로 봐서는 내가 지금 큰일 났는데, 여러분 아니 이거는 원래 그렇게 또 말을 해주리라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일단은 닥치고 임마. 내 말 들어봐라. 내 말. 시끼가. 자, 야 이 시끼야. 야 이 시끼. 아, 그거 좋네.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거는 못하니까 이거 딱 팻말 들고 있다가 너희들 안 하면 탁 들고. 아,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거 누가 팻말 만들어 끼고 우리 최 실장한테 말해가지고 이 팻말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딱 만들어가지고 너희들 이제 분위기 봤을 때 내가 이렇게 하나씩 딱 들 수 있게끔. 이거. 야. 재밌겠다, 그치? 오케이. 그거 다음 주까지 꼭 만들어줘야 돼. 나 아침 모의고사 쳤을 때 그 점수 정답이 낮으면 야 너희들 뭐 하루에 욕 엄청 듣겠는데. 정답이 낮으면. 아, 그것도 좋다. 볼록이 욕하는 것을 좀 녹음해가지고 나한테 줘봐봐. 그거부터 하자. 볼록이 욕하는 걸 녹음해서 내 톡을 보내주면 내가 스마트폰 가지고 그거 딱 해주면 될 거 아니냐. 그거 좀 잘라가지고 내한테 좀 줄 수 있을까? 고맙다. 강희쌤한테 이야기해라. 강희쌤한테. 알겠지? 강희쌤한테 볼록이 욕 묶음만 내한테 뽑아가지고 내한테 욕 묶음만 뽑아서 내한테 좀 보내줘야 돼. 아니 그 승진 준비하는 어제도 그 친구 왔던데 옹결이 내한테 톡을 보냈어요. 이거 웃기다고 들어보라고. 들어봤더니 이 씨발 그런 욕을 뭐 했나? 모욕 잘 됐어. 지 혼자 막 이러고 있더니 하고 갑자기 하더라고. 그러더니 키득키득 웃더라고. 미쳤는 줄 알았어요. 아니 이렇게 뭐 하고 있다가 내가 그래 봐라. 그 부분만 잘라서 내줬으니 내가 얼마나 당황스럽겠노. 이래가지고 지 혼자 막 하더니 딱 이래서 막 이래 웃더란 말이야. 미치는 줄 알았어요. 자, 거기에 여러분 73페이지에 네, 그 말하려고 했는데 그거 있잖아요. 제 거기 가면은 제 밴드에 가면은 여기서 한 게 아니고요. 저전에 그 메가에서 그 조문집 강의를 했었어요. 메가집에 조문집을 출간했거든요. 여러분들 그 조문집을 신청 무료로 배포했으니까 여러분 받은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조문집을 강의를 좀 하는 게 안 낫겠나. 애들 볼 수 있게끔 조문만 읽어나가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강의를 해줬거든요. 쟤네들이 찍어달라고 해서 촬영을 해줬거든요. 그 촬영한 내용이 무료 강의로 올려져 있습니다. 그게 조문 강의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 오후 정도에 거의 내 생각으로는 몇 강이지? 9강 한 10강 정도 지금 되지 않나? 8강? 10강 맞죠? 요건 아니지? 예, 10강 정도 됩니다. 10강 정도 조문 강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거든요. 그 조문 강의를 듣고 여러분 그 결정타에 조문 기출 지문 있잖아요. 그 메가의 조문집이 있는 친구는 그런 조문집으로 보시면 돼요. 그 밑에 그 기출 지문이 그 기출 문제집이 그 지문이니까요. 내가 제공했거든요. 그 자료를. 그러니까 내보고 강의를 해달라고 한 것인데, 여러분이 그걸 강의를 한번 10강은 되니까 화질 좋아요. 화질 좋고 전혀 보는데 지장이 있거든요. 무료 강의니까요. 그거 한번 쭉 보고 거기에 조문 기출 지문만 풀어보시면 안 풀리는 지문은 없을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문 기출 지문은 이렇게 한번 일단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 천지문 있잖아요. 천지문. 이것은 제가 쭉 설명 다 할게요. 알겠죠? 천지문은 쭉 다 설명해 줄게요. 그 OX 천지문.
싫으나? 그거는 설명이 다 해줄 테니까 조문 어차피 조문 강의가 있으니까 한번 좀 들어보시고 그리고 그 조문 그 OX만 한번 좀 풀어봐 주세요. 그리고 조문 중에서도 여러분 설명을 해야 될 조문들은 내가 해드릴게요. 근데 이 둘 다를 해나가기가 아마 시간상으로 좀 어려울 듯 보입니다. 자, 공판 준비 절차 볼게요. 거기에 이제 우리 공판기를 봐보세요. 자, 공판길 여러분 그 73페이지에 그 음령 안에 들어가 있는 이거 순서만 좀 잡고 들어갈게요. 그 공판길 73페이지에 거기 공판길 준비 절차 공판길 모두 절차, 사심위 절차, 판결 선고 절차 이 순서로 진행되잖아요. 거기에 모두 절차 진인 검피제 이 순서는 암기하셔야 돼요. 진술 겁권 고지 인정신문 검사 모두 진술 그다음 피고인 모두 진술 재판장의 정tim 정리 진인 검피제 이 순서는 꼭 잡으세요. 이 진인 검피제 이 순서는 꼭 잡으세요. 그래서 진술겁권 먼저 고지하고 인정신문을 하기 때문에 인정신문에 대해서 진술겁을 행사할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인정신문에 대해서 진술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검사의 모두 진술 이 검사의 모두 진술은 필수라는 거 아셔야 돼요. 검사의 모두 진술 이 공소장 낭독하는 거 있잖아요. 낭독할 수 있다고요?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낭독해야 돼요. 낭독해야 돼요. 할 수 있다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 딱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피고인의 모두 진술 이때 적어도 여러분 이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 피고인의 모두 진술 이 모두 진술 단계에서 피고 사건에 대한 진술을 하는데요. 피고 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지 않으면 하자가 치유되는 게 있습니다. 하자가 치유돼 버리는 거. 우리 앞에 공부했던 토지관할요. 토지관할 위반 신청을 여기서 해야 돼요. 피고 사건에 대한 진술 전까지. 이 모두 진술 단계에 피고 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토지관할 위반 신청을 여기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 공장 부본 송달에 대한 이의신청 있죠. 공장 부본 송달. 지체 없이 법원은 공장 부본을 1회 공판기일자 며칠까지? 5일까지 송달이 되잖아요. 이 5일까지 송달하지 않았을 때 그 이의 신청을 바로 피고 1회 모두 진술, 피고 사건 진술 전에 해야 돼요. 만약에 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하자가 치유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 두 개는 여기서 좀 기억을 해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재판장의 쟁점 정리, 검사 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이 끝난 뒤에 본격적으로 사실심리로 들어갑니다. 사실심리 들어가서 이제 증거조사, 그 다음에 피고인신문. 여기도 순서 잡으세요. 재판장의 쟁점 정리 모두 절차의 맨 마지막 재판장의 쟁점 정리가 끝나면 사심위 절차로 오는데 여기 제일 처음이 뭐라고요? 증거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피고인신문이에요. 그러니까 피고인신문 끝난 뒤에 증거조사한다 하면 안 돼요. 2007년에는 그렇게 했죠. 2007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먼저 증거조사 먼저 그 다음 피고인신문입니다. 증거조사 끝난 뒤에 피고인신문이죠. 근데 한 가지 증거조사 끝나기 전에도 피고인신문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다. 재판장은 피고인신문을 허가할 수는 있게끔 돼 있죠. 근데 시작은요. 증거조사부터 시작한다는 건 원칙은 증거조사 끝난 뒤에 피고인신문. 예외적으로 증거조사 끝나기 전에 피고인신문을 재판장은 허가할 수 있다는 건 오케이.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으시죠.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 그 다음에 최후 변론, 검사, 변호인, 피고인 모두에게 다 줘야 됩니다. 예, 피고인, 변호인 모두. 검사, 피고인, 변호인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해가지고 모두 주어야. 모두 다 주어야 되는 거예요. 모두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검사요. 검사의 경우에는 여기서 뭐 합니까? 구형을 하는데 이 구형에 법원은 구속돼안돼? 법원 구속되지 않죠. 검사가 이 최후 변론에서 구형을 하는데요. 형을 청구하는데 여기에 법원은 구속되지 않는다는 이런 것들 간단하게 다 알고 있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판결 선고로 들어가서 심의 이게 합의로 구속돼 있다면 합의를 도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출된 합의 또 단독 판사라면 판결문을 적어요. 이것을 이제 읽어주는 선고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1심 재판이 끝이 나게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피고인신문요. 피고인신문 사실심의 절차의 두 번째 피고인신문을 할 때는 자 피고인은 피고인 자리가 아니고 어느 자리로 옮긴다고요? 증인석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증인석으로 자리를 옮긴다는 것. 그러니까 피고인신문을 할 때는 피고인은 증인석으로 자리를 옮긴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 내용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무엇만 떼내가지고 본격적으로 볼 거라고요? 어제 여러분 8년간 출제증의 분석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증거조사 있잖아요. 여기가 엄청나게 많이 출제됐다는 것을 여러분 봤을 거예요. 바로 그 증거조사가 핵심이거든요. 그 증거조사.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요.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은 정해져 있어요. 공판 준비기일. 그 다음에 앞번에 우리 조금 전에 그 필기노트에 정리했던 거 있잖아요. 자, 검사 출석 없이도 개정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 출석 없이 특히 개정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 필변 사건의 변호인 불출석의 효과, 필적 변호 불이행의 효과 이것들만 간단하게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출제가 되니까 이거 하나 딱 정리. 이거 해주면요.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넘어간다고요? 우리 정거사.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정거사 쭉 보시되 정거사의 가장 핵심은 정인신문입니다. 정인신문.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정인신문이요. 이쪽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간이공판, 국민참여재판 이런 것들 쭉 넘어가고 이제 정거법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이제 공판 심리의 특칙이 맨 밑에 있는데 그 맨 밑에 공판의 특칙, 변론의 병합분리 재개, 공판의 정지갱신, 간이공판, 국민참여재판 이런 걸 이제 그 다음에 공부할 거잖아요. 정거사 끝난 뒤에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간이공판, 국민참여재판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하고 정지갱신 이거는 B급 정도는 되니까 정지사유, 갱신사유는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이번에 개정판에서는 다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변론의 병합분리 재개는 뭐만 알면 돼요? 변론의 병합분리 재개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직권 신청할 수 있다. 여기다 적어도 좋아요. 변론의 병합분리 재개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병합, 변론의 병합, 자 분리, 그다음 재개. 재개는 이 직권도 되고요. 그다음 신청도 되고요. 직권 신청으로 해야 된다고요?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다. 이게 끝이거든요. 하야 한다 하면 틀리고요. 신청 있는 경우에 하면 틀립니다. 직권도 되기 때문에요. 됐습니다. 그럼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증거조사 볼게요. 증거조사를 보시면 거기에 모두 절차, 진인 건피제, 그다음 사심 절차,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최후 변론, 판결 선고인데 그 중에 증거조사만 떼내 가지고 이제 봅니다. 자, 증거조사는요 원칙은 신청이고 보충적으로 직권이죠. 증거조사는 원칙은 신청, 그다음 보충적으로 직권. 신청은요 누가 먼저 신청한다고요? 검사가 먼저 신청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신청해요? 피고인이 신청합니다. 피고인, 변호인이요. 이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왜?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받고 있기 때문에 무죄 추정을 깨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는 검사가 증거를 먼저 신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한 증거조사 끝난 뒤에 보충적으로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조사하는 거죠. 직권. 그 다음 이제 조사를 하는데 인증 있잖아요. 인증은 이제 신문이란 방법으로 정인의 경우에는 정인신문, 피고인의 경우에는 피고인신문이요. 근데 피고인신문 방법은 정인신문의 방법을 추종합니다. 정인신문의 방법이 곧 피고인신문의 방법이 되겠죠. 그다음 서정은 낭독, 그다음 고지, 열람입니다. 우리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다음 직권의 경우에는 소진 또는 재판장이 낭독하는 거죠. 내용이 너무 길면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도 가능하고요. 전부 다 낭독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도 가능하고요. 열람이 더 적합한 방법이면 열람의 방법도 조사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낭독과 내용 고지를 예외적으로 누구더러 대신하게 할 수 있다고요? 법원 사무관 등에게. 그리고 물건은요 제시입니다.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이 제시하고 직권의 경우에는 소진 또는 재판장이 제시하고 그 다음 예외적으로 누구더러? 법원 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제시하게 할 수 있다는 거. 법원 사무관 등은 예외라는 거. 이걸 원칙적으로 하면 틀립니다. 이런 것도 기억하시고. 그다음 다 했죠. 그다음에 증거물인 서면이 맨 밑에 나옵니다. 증거물인 서면은 어떻게 할 거냐? 증거물인 서면은요 물건이니까 제시를 하고요, 서류니까 낭고열 하는 거죠. 서류니까 낭고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서류니까 낭고열 이렇게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인적격. 이제 정인신문 이제 들어갈게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정인신문이잖아요. 정인신문. 원칙적으로 정인적격 들어갈게요. 정인적격. 원칙은 누구든지 정인 자격이 있습니다. 당해 사건의 제3자들 누구든지. 계류가 있습니다. 계류. 정인 자격이 없는 자. 이제 법률상 정인 자격이 없는 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예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이래를 뭐라고 부릅니까? 정인 거부권자를 합니다. 여기 거부권자를 하면 안 돼요. 정인 거부권자입니다. 정인 거부권자. 정인거부권자 누구라고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요. 직무를 행함에 의해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 그리고 이것을 신고했다면 소속 공무소, 당해 감독 관고서에 승낙이 없으면 정인으로 신문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무원 또는 이었던 자는 정인 자체를 거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정인 거부권자는 정인 자격이 없기 때문에 출석을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출석 거부 가능합니다. 그 뒤에다가 공무원 또는 이었던 자, 정인 거부권자. 그래서 출석 거부 가능. 출석 거부 가능. 뭐 출석 거부 그럼 출석 거부된다. 네, 출석 거부돼. 출석도 거부할 수 있죠. 출석도 다 거부. 왜? 정인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정인 자격이 없기 때문에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론상요. 이론상 정인 자격이 없는 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검사, 법관, 법원 사무관 등 변호인, 피고인. 그냥 법정을 사이에 두고 삥 둘러앉아 있는 놈들, 이네들 빙이죠. 빙. 정인 자격이 다 없습니다.
됐죠? 물론 검사하고 변호인은 견해가 대립해요. 견해가 대립하지만 다수설은 검사하고 변호인은 증인작용이 없다라고 합니다. 검사는 당사자니까 제3자가 아니니까 없다. 뭐 이런 게 다수설이 저 견해고요. 자, 변호인은 보호자 지위가 우선시 된다. 그래서 증인작용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변호인의 증인자격을 인정하는 입장도 있어요. 보호자의 지위에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고 지네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자, 변호사인 변호인은 우리 변호사는 업무자죠. 업무상 비밀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거든요.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피고인에게 혹 불리한 이야기는 자, 이 변호인이 증인자격을 인정해도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자는 업무상 비밀에 대해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호자의 지위와 충돌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자, 변호인의 증인자격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인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건 소설적 견해. 다수설은 설령 그렇다더라도 보호자 지위가 가장 우선시되는 지위이기 때문에 증인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게 다수설적 견해. 우리는 다수설대로 빙 둘러앉아 있는 애들은 증인자격이 없다. 이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피고인 뽑아낼게요. 피고인 뽑아내가지고 자, 갑이 피고인이고 을은 공동 피고인이다. 지금 이제 우리가 뭐를 본다고요? 피고인의 증인자격은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 공동 피고인의 증인자격이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자, 공동 피고인의 증인자격이 있는가? 자, 여기 갑이 피고인이고요. 자, 을은 그냥 공동 피고인이야. 공동 피고인. 공동 피고인의 증인자격이 있는가? 필기노트는 옆으로 뽑았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증인석이니까. 자, 공범이 아닐 때는 증인 적격이 인정되고요. 공범일 때는 원칙적으로 증인 자격이 없고 예외적으로 증인 자격이 있다라고 했죠. 언제요? 이렇게 법정을 분리하면, 변론을 분리하면 갑이고 을이고. 자, 이 법정에서는 갑만 피고인이고 다른 사람은 다 제3자거든요. 따라서 이렇게는 증인으로 불러와서 증인 자격이 인정돼요. 변론을 분리하면 허용되죠. 자, 이것을 가지고서 무엇을 같이 기억해야 되냐면, 여러분 거기다 같이 그려도 좋아요. 그 필기노트에 여러분 같이 그려도 좋아요. 자, 여기 선서 없이 을이 진술, 선서 없이 자, 을이 공동 피고인의 선서 없이 한 법정 진술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증인으로 내려가서 선사하고 증언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피고인 자리에서, 피고인 지위에서 을이 갑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갑의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쓸 수 있는가? 선서 없이 한 법정 진술의 증거 능력. 자, 이것은요. 자, 공범이 아닐 때하고 공범일 때로 나눠봐야 돼요. 똑같이 공범이 아닐 때는 법정 진술의 증거 능력이 있어 없어? 공범이 아닐 때는 법정 진술의 증거 능력은 없어요. 없고 공범일 때는요. 법정 진술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죠. 이거는 반드시 깨고 있어야 돼. 엄청 많이 나온다요. 여러분 이거는 이 증인 적격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분 맞물려 있어요. 이 두 개는 항상 같이 딱 정리하세요. 여러분 자, 공범이 아닐 때는요. 공범이 아닐 증인 자격 인정되죠. 그러면 선서하고 그 선서하기 전에 위정의 벌을 먼저 경고받아요. 그리고 위정죄 처벌 달겨받기다 선서하고 입을 여는 거예요. 이 말이 진실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어요. 전혀 이런 부담 없이 선서도 없이 그냥 편하게 자, 이야기하는 것이 진실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어요. 부담을 가지고 위정의 벌 부담하에 하는 말이 훨씬 더 진실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공범이 아닐 때는 이 증인 자격이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밀어가는 거예요. 선서 없이 한 법정 유죄 증거는 이거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우리 둘이가 치고받고 싸웠다. 근데 내가 이 친구 갑이고요, 내가 을이다. 내가 이 친구 범죄에 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친구 빵에 집어넣고 싶다 하면 나는 증인으로 내려가서 선서하고 증언한 것만 이 친구 범죄에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증거로 쓸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선서하지 않고 아무리 피고인 지위에서 이 친구한테 내가 이렇게 맞았어요 라고 해도 그 말은 이 친구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쓸 수는 없습니다. 됐죠?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유죄를 때렸다면 이게 증거재판주의 위반이죠.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재판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이거는 막습니다. 딱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공범일 때는 어떻습니까? 공범일 때는 증인 자격이 아예 없죠. 왜? 공범일 때는 증인 자격을 인정해버리면 자, 공범이라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갑, 을이 같이 범죄를 범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갑의 범죄를 이야기하면 만약에 이 둘이 공범인데 증인 자격을 인정해버리면 자, 여기 갑이 하는 이야기는 곧 갑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같이 했으니까 누구의 범죄이기도 해요? 자기 범죄이기도 하죠. 그러면 결국은 공범일 때는요. 을을 갖다 증인으로 세우면 자기 형사책임에 대해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 된단 말이죠. 근데 피고인에게는 진술 거부권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 진술 거부권을 침해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공범일 때는
진술 거부권, 증인 자격을 인정하면 진술 거부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증인 자격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공범 아닐 때는 증인 자격 인정하는 이유는요. 너무 쉽죠. 갑이 을에게, 자, 을은 갑이. 만약에 쌍방폭행 같은 경우에요. 그러면 갑이 을을 때린 거 이거 이야기하라는 거거든요. 을 보고. 증인은 내려가서. 그러면 이거 이야기하는 것이 지 범죄 아니죠. 자기 형사체험에 대한 진술을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을을 때린 거 지 맞은 이야기하라는 거니까 이 범죄에서 지는 제3자 맞죠. 그러니까 증인으로 세우는 거 가능해요. 이 맞은 이야기 했다 해서 자기 형사체험에 관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이거는 공범일 때는요. 이 이야기하면 자기 범죄이기도 하니까. 뭐 그렇게 해서 우리 간단하게 이야기는 했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같은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설 수 없단 말이죠. 공범일 때는. 이런 경우에는 그냥 피고인 지위에서 자, 이 둘이가 공범의 을이 갑의 문제 많이 알고 있겠죠. 왜 같이 했으니까. 근데 을이 자, 피고인 지위에서 갑이 이렇게 했고 나는 이런 거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을 그대로 이 갑의 범죄의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갑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을이 이상한 이야기를 짓거리면 가만히 있지는 않거든요. 뭐 실질적인 반대 신문권이요. 반대 신문권. 실질적인 반대 신문권을 갑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반대 신문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법관은요. 누구 말이 옳은지를 충분히 판단할 수가 있거든. 자유심정으로. 그래서 증거 능력을 인정합니다. 자, 이렇게 딱 가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선서 없이 한 법정의 증거 능력은 정인적격과 같이 생각하세요. 정인적격이 있는 자라고 한다면 법정의 증거 능력은 없애버립니다. 정인적격이 없다라고 한다면 선사하고 증언을 못하니까 법정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준단 말이죠. 됐죠? 이렇게. 여기까지 같이 정리를 했죠. 필기노트를 같이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좋아요. 법정 진술. 자, 이러면 이제 정인적격 끝났고요. 그 다음에 정인, 자격 있는 자한테는 정인에게 주어지는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의무요? 출석을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출석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환을 합니다. 소환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 피고인 소환 방법을 준용해요. 피고인 소환은 어떻게 했죠? 소환장 송달. 그 다음에요? 서명교통이었죠. 그 중에서 소환장 송달과 서명교 이것을 준용합니다. 서명교는 뭔데요? 서면 제출. 그 다음에 출석을 명한 때. 그 다음 교도로부터 소환 통지를 받은 때. 됐죠? 자, 이게 소환장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정인의 경우에는 간이한 소환 방법이 있어요. 뭔데? 전자상이 있습니다. 전자상. 됐죠? 그리고 소환장 송달과 서명교 이 방법으로 소환을 했는데 만약에 불응한다. 그러면 제재가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요? 소가감구. 송비용 증인부담, 과태료 감치 구인 이렇게 소가감구 됐죠? 송비용 증인부담, 과태료, 감치 그리고 구인입니다. 여기 과태료 있잖아요. 과태료 받고도 또 안 나오면요. 그때는 뭐로 넘어간다고요? 감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 과에서 감으로 화살표 내려와 있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과태료 감치를 선택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먼저 과태료 제재 먼저 가해보고 그래도 안 들을 때 감치한다는 겁니다. 됐죠? 과태료는 얼마라고요? 500입니다. 이전에 50이었는데 2007법 개정 전에 이게 10배가 올라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리고 감치는 감이란 글자를 보면 7처럼 보이죠? 7인의 감치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구인입니다. 근데 과태료 제재는 가할 수 있어도 벌금은 안 됩니다. 벌금은 형벌이에요. 그 다음 구인은 가능해도 구금은 안 됩니다. 됐죠? 이렇게. 그리고 소가감 있잖아요. 이 소가감에 대해서는 적시항고로 불복 가능한데 이 적시항고는 재판 집행 정지되는 효력이 없습니다. 되게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원래 적시항고는요. 법원이 한 결정이란 재판에 대해서는 원칙은 불복이요. 불복은 원칙적으로 돼야 안 돼. 불복은 원칙은 안 됩니다. 근데 불복이 예외적으로 되는데요. 되는 게 뭔데? 보통항고하고 적시항고죠. 자, 적시항고죠. 이렇게. 법원의 결정은 수도 없이 많잖아요. 보통항고로 말해보세요. 어떤 거요? 구보, 압감, 구검, 보석, 압수, 감정하기 위한 유책하는 결정. 그 다음 적시항고는요. 자, 이제 쭉 있습니다. 그죠? 적시항고 되는 거. 뭐, 이 집의 비상구하기. 일단 적시항고는요. 두 문자도 앞에서 한번 받고 뒤에 가서 한번 정리할 겁니다. 자, 적시항고는 규정이 있어야 돼. 적시항고 가능한 규정이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적시항고는 3일 내에 해야 되죠. 3일 내. 그 다음에 또 적시항고는 자, 재판 집행. 이 결정의 집행이 정지가 되는 효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단 정지가 안 되는 게 두 개가 있죠. 두 개. 그게 뭔데요? 자, 한 개는 자, 기피 신청에 대한 간이화 결정. 기피 신청.
기피 신청에 대한 간이 기각 결정이죠. 간이가 결정. 그리고 또 한 개가 뭔데? 또 한 개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그렇죠? 정인이 출석 의무를 위반했을 때 소강한 결정에 대한 적시항고. 됐죠? 나머지 하나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딱 틀은 딱 가지고 있으세요. 법원이 한 결정. 이렇게 하면 안전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참 지나도 딱 틀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도 정말 잘한다는 이야기 들을 겁니다. 법원이 한 결정은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이 떨어지는 수법원의 결정, 이 결정을 다 불복할 수는 없거든요. 안 돼. 종국 전 재판이잖아, 아직. 끝난 거 아니잖아. 안 돼. 근데 예외적으로 되는 게 항고에는 보통과 적시항고. 보통은 구부합감. 적시는 뭐 쭉 있죠. 규정 있을 때. 규정 있는 것들 쭉 정리하셔야 돼요, 나중에. 그 다음에 3일 해야 돼. 근데 3일이 아닌 게 2개. 배상명령에 대한 적시항고. 뒤가 3일 배상명령에 대한 적시항고. 또 하나 형사보상계 일정에 대한 적시항고. 배상명령에 대한 적시항고는 7일. 형사보상 결정에 대한 적시항고 일주일. 법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주일이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그 다음 배상명령은 보통 7일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런 것들 기억하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재판 집행이 원래 정지가 되는데 안 되는 거 2개. 이 2개 딱 기억하고. 특히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 3일이 아닌 게 2개 기억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거는 빈도가 낮아요. 형사보상은 잘 물어보지 않으니까. 배상명도 잘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데 떨어지는 거고요. 근데 이 2개는 이 주제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죠? 이 주제 자체가 A급 주제다 보니까 이런 데 많이 물어보거든요. 꼭 기억하시고. 됐죠? 자, 그러면 다 정리됐고 마지막에 동행명령이요. 동행명령. 정인에게 가할 수 있는 것 중에는 동행명령도 있습니다. 동행명령. 그러니까 이 동행명령이라는 것은 언제 하는 거냐면 이제 정인신문하겠다고 정인을 불러냈습니다. 정인이 나왔어요. 근데 법원이 방침을 바꿔서 법정 외에서 정인신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피고인이 안 나왔다면 공판을 개정 못 하거든요. 그래서 법원이 방침을 바꿔서 공판길 외에서 신문하겠다. 그때 너 따라와. 이게 동행명령. 근데 만약에 동행명령을 거부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소송비용 적임부담 과태료 감치는 돼? 안 돼? 안 돼요. 근데 뭐는 가능하다고요? 구인됩니다. 구인. 끌고 가는 구인. 구인을 해가지고 와서 조금 더 가볼게요. 이제 조금 더 가볼게요. 구인을 해가지고 와서 정인신문 합니다. 그러면 정인신문 조사 나오겠죠. 이 정인신문 조사를 다음 공판길에 정인신문 조사에 대한 서정 조사가 돼? 안 돼? 된다는 거죠. 서정 조사 가능. 이거 딱 기억하시면 돼요. 서정 조사도 하지 않으면 아예 증거를 못 합니다. 그거는. 그리고 맨 위에다가 소환, 소환은 됐네요. 그 앞에 맨 앞에 소환도 있으니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인에게 가할 수 있는 제재는 일단 소환이라는 거 있고요. 소환. 맨 앞에 소환이라는 글자 있으면 안 줘도 돼요. 소환. 그다음 불응하면 소송비용 적임부담, 과태료, 감치, 그다음 구인 이런 것들. 벌금 안 돼. 그다음 구금 안 돼. 이런 것들 다 한번 딱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됐죠? 그다음 이제 선서 의무 정언 의무가 있죠. 선서 의무 정언 의무. 선서 그런데 무능력자가 있습니다. 그죠? 선서 무능력자. 선서 의무가 있는데 무능력자는 선서 의무가 없죠. 선서하지 않고 신문해야 돼요. 선서하게 하지 않고. 선서 무능력자를 깨고 있어야 됩니다. 뭔데? 16세 미만이자. 미성년자 아니에요. 16세 미만이자. 미만입니다. 미만. 16세 미만 또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16세 미만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16세 미만의 자는 획일적으로 또 16세 이상이지만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무능력자. 선서하게 하지 않고 신문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조금 가보셔야 돼요. 선서 무능력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고 신문했어. 그러면 그 선서는 효력이 없죠. 따라서 위정을 해도 위정죄 돼? 안 돼? 안 돼요. 그런데 의사능력이 있으면 그 증언 그 자체는 증거능력이 인정돼? 안 돼? 인정되죠. 그러니까 선서 무능력자가 선서를 하고 증언을 했을 때 그 선서 자체는 효력이 없어. 위정을 해도 위정죄 안 돼. 그러나 그 증언은요. 선서 무능력자를 하더라도 한 증언은 증언 능력만 있으면 의사 능력, 증언 능력만 있으면 그때는 증거로 쓸 수 있죠. 증거 능력이 인정되죠. 선서 의무 됐고 이제 증언 의무. 증언을 해야 될 의무가 있죠. 증언해야 될 의무가 있죠. 증언을 해야 됩니다. 이 증언 능력은 물론 있어야 돼요. 증언 능력은. 유아의 증언 능력도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유아의 증언 능력도 우리 판례는 인정하죠. 왜 증언 능력은요. 자기가 과거에 경험한 것을 기억에 따라 진술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이거든요. 따라서 획일적으로 몇 살이라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 판례는 단 우리나라 나이로 한 5살, 6살 이런 유아의 증언 능력도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재입니다. 선서 의무와 증언 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 제재 방법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50. 이거는 여전히 50입니다. 그리고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에 대해서 불만 있으면 적시항으로 불복 가능해요. 이 적시항으로는 통상의 적시항구니까 재판 집행이 정지가 됩니다. 이거는. 된다라고 안 줘도 돼요. 왜?
이 두 개 빼고는 앞에 이 두 개 빼고는 다 정리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정인의 권리. 정인에게는 주어져 있는 권리가 있다. 정언급권이요. 정언급권. 정언 의무를 전제로 해서 정언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정언급권이죠. 이 정언급권을 가지고서 출석과 선서를 거부할 수는 있어 없어? 없습니다. 출석과 선서는 거부 못하고요. 정언 의무 이것만 거절할 수 있는 게 정언거부권입니다. 정언거부권은 누구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형사책임 또는 건친자의 형사책임에 대해서는 건친자에 대해서는 친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던 자, 법정 대리인, 후견 감독인을 말하죠. 누구든지 자기의 형사책임 또는 건친자에 누가 있다고요? 건친자에 누가 있다고요? 친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던 자, 법정 대리인, 후견 감독인. 이 정도는 암기를 좀 하시면 좋아요. 건친자에 누가 있다고요? 친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던 자, 친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던 자, 또 법정 대리인, 후견 감독인, 법정 대리인, 후견 감독인. 알고 있으면 굳이 안 줘도 돼요, 여러분들. 건친자, 즉 친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던 자. 있던 자니까 이혼한 전 배우자 들어간다는 것도 여러분 알고 있으시죠? 이혼한 배우자들. 그다음 법정 대리인, 후견 감독인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도 우리 저녁에 했죠. 내가 정언을 함으로써 나의 법정 대리인, 후견 감독인 이런 사람들이 형사 책임이 들어가면 나는 정언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법정 대리인, 후견 감독인이 정언함으로써 자기 피대리인, 피후견 감독인의 형사 책임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반로될 사실이 있단 말이죠. 염려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법정 대리인, 후견 감독인이 정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언을 함으로써 어제 설명했는데 또 질문이 왔더라고요. 우리 법에는 이렇게 돼 있다고요. 내가 정언을 함으로써 나의 누구요? 나의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 감독인. 자, 이네가 이렇게 빵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형사 책임이 드러나가지고요. 발로가 나가지고 탈로 나가지고요. 드러나가지고요. 만약 이네들이 재판받고 빵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나는 이네들이 빵으로 들어가 버리면 내 법정 대리인, 후견 감독이 없는데 나는 어떻게 되노?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언을 거부할 수 있게끔 해줘요. 알겠죠? 내가 이제 정언해버리고 이건 빵에 들어가면 그러면 후견은 누가 해주는데요? 대리는 누가 해주는데요? 그래, 이네들 살리려고요. 그래서 내가 그 후견을 받으려고요. 대리를 받으려고요. 내가 이제 정언을 거부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이 정언 거부 가능하다고요. 자, 이제는 분필을 바꿔서 빨간 분필요. 법정 대리인, 후견 감독인이 이렇게 정언을 함으로써 자기의 그 여기 요놈이요. 피 대리인이나 아까 피대리인, 피후견 감독인. 피는 뭔데? 당할 피. 대리를 당하는 놈요. 후견 감독을 당하는 사람. 이네가 혹 이렇게 형사 책임이 드러나서 빵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그럴 염려가 있는 것은 저놈이 정언을 거부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빨간 분필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요, 법에. 우리 정언 거부는 딱 누구만 규정되어 있다고요? 자기의 형사 책임, 친족 또는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의 형사 책임. 그다음에 또 법정 대리인, 후견 감독인의 형사 책임에 대해서는 정언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딱 법에 되어 있지만 피대리인, 피후견 감독인의 형사 책임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 후견 감독인이 정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고요. 규정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됐죠? 자,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언거부권 누구든지 자기의 형사 책임 또는 건친자, 친족 또는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 법정 대리인, 후견 감독인의 형사 책임에 대해서 정언을 거부할 수 있다. 자, 이미 여기 형사 책임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미 발생한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발생한 범죄 알겠죠? 이미 발생한 문제 딱 두 개요. 여기 형사 책임은 형사 책임을 정리해 보시려면 해보세요. 형사책임 뽑아내죠. 이미 첫 번째, 자, 이 최근에 나온 거예요. 최근에 이미 발생한 범죄예요. 이미 발생 범죄만. 이미 발생한 범죄만. 이거 지워도 되겠나, 이거? 이번 지워도 되겠어? 이미 발생한 범죄만. CF요, CF. 어제 우리 문제 풀 때 했던 건데, 정언을 함으로써 비로소 범죄가 되는 것. 정언을 함으로써
증언을 함으로써 비로소 범죄가 되는 것은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증언을 함으로써 비로소 범죄가 되는 것,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요. 이미 발생한 범죄를 말한다. 형사책임이라는 것은. 그 다음 두 번째. 자, 자기는 범죄를 범하지 않는데요.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받고 있는.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받고 있는. 범죄를 범했다고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받고 있는 그런 범죄, 그런 사실을 할까요?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받고 있는 사실, 이런 것들도 여기서 형사책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범죄를 하지 않았는데 범죄를 범한 것처럼 이렇게 혐의를 받고 혐의를 뒤집어쓰고 그리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것들요.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받고 있는 이런 내용들도 전부 다 여기 형사에 해당되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내용들, 판례 사안들이고 최근에 시험에 등장한 내용들이요. 우리 경찰직 말고 다른 직렬에서. 자, 그러면 자기 또는 근처자의 형사책임이라는 것은 내 범죄는 말할 것도 없고 내가 범죄를 했다고 의심받고 있는 내용들도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요. 자, 형사책임이라는 것은 이미 내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이 범죄는요. 내가 이미 범한 범죄예요. 범한 범죄. 근데 내가 증언을 함으로써 비로소 범죄가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여기서 말하는 형사책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이것만 뭐 한번 또 보시면 돼요. 좀 어려워요. 좀 어렵고 왜 어려울 수밖에 없냐면 친숙하지 않으니까. 왜 친숙하지 않아요? 기존에 나오지 않은 내용이고 최근에 딱 처음으로 나온 내용들이니까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 업무자. 자, 업무상 비밀에 대해서, 업무상 비밀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죠. 업무자. 자, 업무상 비밀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데, 업무자 밑에요. 자, 업무자 밑에. 자, 업무자 밑에. EX, 변호사 한번 적어볼래요? 변호사 등. 자, 이 변호사가 업무자에 들어가죠. 자, 그래서 증언 거부라고 했죠. 업무상 비밀. 그 뒤에다가요. 네, 뒤에다가요. 이렇게 해서요. 단 출석 거부는 돼, 안 돼? 출석 거부는 안 됩니다. 출석 거부는 안 돼요. 업무자는 출석 거부를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출석 거부는 못 합니다. 우리 증언 거부권자는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 없죠. 자, 비교 한번 해볼게요. 앞번에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변호사는? 아니, 변호사 말고 공무원이요. 공무원이었던 자. 위에 적었죠, 여러분. 이내는 증인 거부권자니까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업무자, 즉 변호사, 이놈은요. 증언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요. 증인 자격은 인정되거든요. 변호사요. 변호인 말고 변호사. 그래서 이내는 출석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 됐죠? 여러분, 변호사 중에서 변호인이 선임이 돼요. 알겠죠? 변호사 중에서 변호인을 일반적으로 선임하잖아요. 물론 특별 변호인이 있는데 그건 일단 논외로 하고요. 변호사 중에서 변호인 선임하고 내 변호인으로 선임된 놈은 앞으로 이론상 증인 자격이 없다라고 했죠. 물론 결의가 대립하고 다수리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뭔가 여러 가지 내 변호인은 이 친구인데 내가 이런 다른 변호사들도 내 업무상 내가 이 애들에게 위탁해서 알게 된 이런 타인의 나에 대한 어떤 비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네들 업무였잖아요. 이런 변호사잖아요. 내가 아직 선임 안 했으니까 변호인 아니죠. 이런 변호사들 있잖아요. 이런 변호사들 여기 증언 거부권이 있다고요. 증인 자격 인정돼요, 얘네들. 근데 이제 나와서 증언 거부권 행사할 수는 있다는 거죠. 왜? 업무상 비밀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내가 이제 이 변호사는 내가 변호인 선임했죠. 이거 다수는 아예 증인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변호인. 그런데 자, 변호인요. 이놈은 또 우리 소수설은 증인 자격이 인정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놈도 변호사 업무자니까 자, 업무상 비밀에 대해서 그 결의에 따른다면 증언을 거부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번에 잠깐 설명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 됐고. 그다음 비용 청구권. 선서 증언 거부한 자와 재정 증인에게는 없다. 이것도 한번 잠깐 기억해 보면 돼요. 자, 증인은요. 여비 일당 숙박료에 대해서 비용 청구는 있죠. 비용 청구권 그 밑에다가요. 비용 청구 밑에다가 여비 일당 숙박료 이런 거 적어도 되는데 여비 일당 숙박료 이게 비용이죠. 자, 이거 비용 청구권을 갖거든요. 그런데 이 비용 청구권은
소환받은 증인에게 인정되는 거예요. 소환받은 증인. 비용 청구는요. 예. 자, 소환받은 증인. 소환받은 증인에게만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뭐가 돼 있어요? 선서. 자, 선서 증언 거부한 자. 선서를 거부했다. 소환받은 증인이지만요. 소환받은 증인이지만 법정에 나와서 선서를 거부했다면 그 증언은 뻥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선서를 거부했다. 또 증언을 거부했다. 증언을 거부했다. 얼굴 보려 불러낸 게 아니고 말 들으라 불러냈는데 만약에 이놈이 증언을 거부한다면 그런 비용 청구는 행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재정적인 소환받은 증인에게 인정되는 것이고 재정적인 지발로 법정에 나와 있는 놈을 증인으로 세웠다. 재정적인이죠. 재정적인은 비용 청구는 없습니다. 왜? 아유, 뭐 소환을 하지 않아도 지가 지발로 나온 놈은 어차피 지가 올 생각이 있었던 거니까요. 비용 청구는 행사할 수 없어요. 됐죠? 그 다음 정인신문 방법. 이 교우신문이죠. 교우신문. 정인신문 방법은 교우신문. 이 교우신문이란 건 뭐냐? 교대로 상호신문하는 게 교우신문이죠. 검사하고 피고인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정인을 신청한 자하고 그 반대편이 돌아가면서 번갈아가면서 하는 신문이 교우신문입니다. 자, 검사가 만약에 정인을 신청했다면 검사가 먼저 주신문, 그 다음에 피고인 측이 반대신문, 그 다음에 검사 다시 재주신문, 그 다음 피고인 측이 다시 재반대신문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주, 반, 재주 1, 2, 3까지는 빨간색으로 돼 있죠. 그런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파란색인 재반대신문 있죠. 재반대신문부터는 이거는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주신문, 반대신문, 재주신문까지는 순서대로. 그 다음 재반대신문부터는 재판장 허가. 그런데 여러분 2번하고 3번 있잖아요. 반대신문과 재주신문에서도 재판장의 허가 있어야 되는 게 있죠. 뭐 새로운 거, 새로운 사항을 신문하고자 하면 이 경우에도 재판장 허가가 필요합니다. 원래 주신문에서 할 수 있는 게 뭔데요? 주신문에서 할 수 있는 것. 주신문에서는 증명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이와 관련된 것, 그리고 또 한 개 더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사항. 이거 뭔데요? 그 위에 주신문,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 가능이라는 거 있죠? 이게 중요해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가로 열고 이퀄 탄핵신문, 가로 닫고.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요? 탄핵신문. 이 탄핵신문 가능합니다. 내가 불러낸 증인이지만 이 증언의 증명력을 깰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불러낸 증인이지만 이 증언의 증명력까지 깰 수 있다는 거죠. 왜? 뒤통수 치는 놈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내한테 우리가 유리한 증언을 해주기로 했는데 내한테 오히려 불리하고 상대방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는 놈도 있거든요. 그 사이에 뭐 오고 가고 이렇게 뒷거리가 있었겠죠. 이런 경우에는 내가 불러낸 증인이지만 이 증언의 증명력을 깨기 위한 탄핵신문이 주신문에서 가능하다는 것. 증명하고자 하는 것, 이와 관련된 것, 이거는 물어보지 않아요. 너무 당연하니까. 주신문을 할 때는 당연히 내가 증명하고 싶은 거 증명하기 위해서 불러냈겠죠. 또 이와 관련된 내용 증명하기 위해서 불러냈겠죠. 이거는 물어보지 않고요. 내가 불러낸 증인이지만 이 증언의 증명력까지 다시 깰 수 있다는 거죠. 왜? 뒤통수를 치는 놈들요. 이것이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또 주신문에서는 인적인 우호관계가 있잖아요. 우리 둘 사이에. 내가 보통 내한테 유리한 말을 해줄 놈을 불러내거든요. 인적인 우호관계가 있고 이 친구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유도신문을 하면 그의 합당한 내가 어떤 특정 답변을 유도를 하면 그에 합당한 답변을 해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신문에서는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유도신문이 되는 경우가 있죠. 원칙은 유도신문이 안 돼요. 예외 유도신문이 됩니다. 적이 반감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게 일단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 더 유도신문이 주신문에서 가능한 유도신문이 가능한 예외 우리는 조금 더 가볼게요. 적이 또는 반감의 적, 그 다음에 상준다까지 다 같이 기억하면 더 좋겠다고요. 상준다, 적에게 상준다. 주신문에서 유도신문은 원칙 안 되는데 예외 되는 것, 적 상준다. 이게 적이 또는 반감이고요. 이게 상반된 진술. 그 다음에 준비적 사항. 그 다음에 다툼이 없는 명백한 사항. 다툼이 없는 명백한 사항. 그 다음에 준비적 사항. 그 다음에 상반된 진술. 그 다음에 적이 또는 반감. 자, 이런 경우에는 적이 또는 반감을 보이는 경우에는 주신문에서도 유도신문이 되죠.
적상준다 됐고, 그다음 반대신문요. 반대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이 가능해요. 왜? 인적인 우호관계가 없으니까 유도신문이 되고요. 그리고 정언의 증명력 다투기 위한 신문도 가능하다라고 했죠. 예, 정언의 증명. 이거는 너무 당연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반대신문 하는 자에게 정의는 불리한 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신문 하는 자는 그 정언이 혹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걸 깨기 위한 신문을 해야 되겠죠. 예, 탄핵신문은 당연히 가능한 것이고요. 그다음 새로운 사항을 신문하고자 하면 재판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재판장이 허가를 해주면 이거는 처음으로 물어보는 거죠. 따라서 이건 뭐가 된다고요? 주신문이 된다는 거, 이런 것들도 기억해주면 더 좋겠고요. 그다음 제주신문, 뭐 새로운 사항을 신문하고자 하면 원래 제주신문에서는 반대신문에서 나온 것, 이와 관련된 것을 신문하거든요. 이거 물어보지 않아요. 당연히 반대신문에서 나온 것, 이와 관련된 거 물어보겠죠. 제주신문에서. 그런데 이거 말고도요, 뭔가 새로운 걸 묻고 싶다. 그러면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제주신문부터는 아예 새로운 사항, 제주신문, 새로운 사항 재판 허가가 필요하고요. 제반대신문부터는 아예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 제반대신문부터는 아예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호신문에 대해서도 쭉 한번 다 살펴봤고요. 그리고 형사피해자의 재판자 진술권, 형사피해자의 지위 강화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한 장 넘어가 보면, 자, 피해자 진술권. 이 추록 보세요, 추록. 구교재는 추록 보세요. 뭐라고 우리 샀는데? 뭐 빠졌어? 자, 피해자 진술권요. 이번에 피해자 진술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인신문 중에서도 이제 피해자가 지가 우리 피해자는 우리 헌법에서 형사 피해자는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거든요, 기본권으로. 이게 재판자 진술권이잖아요. 이에 관한 절차가 수송법에 마련되어 있어요. 바로 그 수송법 내용. 그리고 2007년에 법을 개정하면서 형사 피해자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이 도입됐거든요. 이게 다 출제 다 됐습니다. 엄청 중요한 것이에요. 모든 내용이 다 출제가 됐거든요. 자, 그 내용들을 지금부터 이제 보는 겁니다. 피해자의 진술권, 형사 피해자 지위 강화의 이 기본권이라는 거예요. 헌법상 기본권이요. 그래서 관련 규정이요. 여러분, 피해자가 재판 절차에서 진술하기 위해서는 일단 피해자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피해자에게 정보권이 있어야 되겠죠. 네, 정보권이 도입됐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봤었어요, 여러분. 예, 검사입니다. 네, 검사입니다. 법원 아니에요. 법원 아니에요. 이 법원으로 바꿔 출제하면 틀립니다, 여러분. 출제를 했죠. 검사가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신청이 있어야 돼요. 신청이 있어야 돼요. 피해자, 법정 대리인, 그 다음 사망하면 배직형의 신청이죠. 피해자 등이라고 했는데 그냥 뭐 간단히 줄였습니다. 피해자 등이라는 것은 피해자 그리고 법정 대리인, 사망했다면 배직형, 배우자, 직계친족, 형자매, 이네들의 신청이 있으면 공소되기 여부 등을 통지한다. 그냥 이렇게 간단히 끌었습니다. 우리 앞에도 있어요. 저 앞에도. 정확하게 뭐죠? 공소되기 여부. 그 다음 공소되기 했으면 공판의 일시와 장소. 그 다음 공개재판을 진행했다면 재판 결과. 그 다음 피해자 피고인 구속했는지 석방했는지 구금에 관한 사실. 우리 필기노트도 앞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수사 종결 그쪽 부분에. 자, 이런 것을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죠. 누가 통지한다고요? 검사가. 이것을 뭐로 바꿨다고요? 법원. 오케이.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 그러면 그 검사에 의해서 이제 기소됐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그래? 그러면 알겠다. 내가 이제 나중에 법정에서 한번 시부리 봐야 되겠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일단 알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럼 뭐를 보면 돼? 소송 기록. 예, 소송 서류에 대한 열람 등사권을 인정했죠. 그래서 밑에 피해자 등의 소송 기록 열람 등사. 재판장이 신청합니다. 재판은 허가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포인트예요. 하여야 한다면 틀리죠.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용 목적 제한 조건 붙일 수 있죠. 여기에 불복돼야 안 돼. 불복 안 돼요. 불복 안 돼. 이렇게. 자, 이게 관련 규정이요. 자, 그리고 수송 서류도 봤습니다. 봤더니 자, 이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 좋다. 그럼 내가 이런 말은 좀 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신청하는 겁니다. 자, 피해자 법정 대리, 피해자 사망 경우에는 배직형까지 신청합니다. 신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재판자 진술권 있잖아요. 재판자 진술권, 우리 이전에는 피해자밖에 없었거든요. 우리 법 조문이. 2007년에 법 개정하면서 법정 대리인 사망 경우에는 배직형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요, 누구밖에 없었다고요? 피해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 옆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그 뒤에다가 이제 배직형 그 뒤에다가요. 판례 헌재 결정이죠. 헌재 결정. 근데 판례라고 하시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 교통사고로 사망한 그 사람의 부모도 자 피해자 범죄에 들어간다 했죠. 우리 헌재가. 이제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 사망형 배직형 할 때 직계친족에 어머니가 들어가니까요. 아버지 들어가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면요.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좀. 그리하면 여러분 공부 양이 줄어들잖아요. 좀 법이 바뀌면요. 바뀐 법 이후 판례만 물어보면 우리 증거법에서 판례 양이 엄청 줄어들어버려요. 그런데 이전 법에 따른 게 나오고 하니까 여러분이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뭐. 공사유 동일성도 바뀐 이후 것만 딱 내면 좋단 말이죠. 근데 전에 것도 내니까 이런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예,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도요. 생명의 주체인 피해자는 아닙니다. 지가 죽은 건 아니니까. 근데 애가 죽음으로써 극심한 어떤 고통이 있었겠죠. 그래 피해자, 여기 재판자 진술건 피해자 범죄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도 나오니까 한번 기억을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출석하지 않을 때 철회 간주입니다. 진술 신청을 해놓고서 출석하지 않으면 철회 간주예요. 철회 간주예요. 철회 간주. 철회입니다. 철회. 그 다음에 신청을 하면 신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안 돼요. 할 수 있다. 신문할 제문은 재량이다면 안 돼요. 왜? 기본권이기 때문에. 맨 위에 기본권이라 했죠. 기본권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수송법이 이제 헌법을 위반한 거예요. 해야 된다. 이게 이렇게 나와야 돼요. 단 제한은 가능하죠. 뭐 이미 공판 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했다면 수사 절차 안 돼요. 공판 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했다면 이미 기본권이 보장되었다면 그죠? 그다음 또 하나 공판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면 그때는 제한될 수 있죠. 자 신청이 여러 명의 경우에 진술할 자리 수를 제한 가능해 불가능해? 제한 가능합니다. 제한 가능해요.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죠. 틀립니다. 제한 가능하고요. 신문 방식은 재판장이 정합니다. 교우신문 아니에요. 교우신문일 수가 없죠. 그죠? 왜? 교우신문은 신청한 자가 물어봐야 되는데 피해자 지가 신청하고 지가 지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다음 신문 절차,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이요. 우리 피해자를 증인신문할 때, 우리 앞에 피해자를 참고조사할 때와 동일하죠. 뭐 피해자 이름이 뭐라고요? 연심이,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 고려해서 현장에 불안이나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면 직권 신청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13세 미만 장애가 있는 피해자라고 한다면 그때는 부득이한 경우 아니란 동사에 해야 합니다. 됐죠? 이거 할 수 있다면 안 돼요. 해야 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있다면 이 경우에도 동석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일치 없다면 틀려요. 그 다음 피해 정도 및 결과 피고인 처벌에 관한 의견, 방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는 겁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피해 정도 및 결과 피고인 처벌에 관한 의견 앞부분 두 개입니다. 왜? 이것이 2007년에 들어온 거예요. 전에는 여러분 방해 사건에 관한 의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진술할 수 있는 내용도 늘렸거든요. 진술할 자도 늘리고요. 진술할 기회도 늘리고요. 왜? 이전에는 수사 절차가 있었습니다. 위에. 수사 절차, 공판 절차, 수사 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했다면 그때는 진술하지 않아도 됐거든요. 신문하지 않아도 됐거든요. 근데 수사 절차가 빠져가지고 진술할 기회도 더 늘리고요. 그 다음 진술할 자도 늘리고요. 그 다음에 진술 내용도 늘렸습니다. 피해자 지위 강화. 그래서 피해 정도 및 결과, 피고인 처벌에 관한 의견, 이게 중요합니다.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은 이전부터 있었거든요. 자, 이거 됐죠? 그 다음에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 신변 보호를 위해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죠?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됐고. 그 다음 차폐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 가능하죠? 여러분, 자, 여기 정인이 피고인 등과 대면했을 때 심리적 부담이 있으면 차폐를 할 수 있다고요.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한 중계시설을 통해서 신문하는 게 더 좋아요. 비디오, 중계장치 등 중계시설이 갖춰져 있다면, 근데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피고인하고 정인 사이에 칸막이를 해가지고 서로 볼 수 없게끔 이렇게 해놓고 정신신문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피고인 말고도 검사하고 심리적인 부담이 있다면 검사하고 차폐 가능하고요. 방청인하고 대면했을 때 심리적 부담이 있다. 방청인 차폐 가능하고요. 그 다음 여기 변호인하고 심리적 부담이 있다면 변호인과 차폐 가능합니다. 됐죠? 예, 방청인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변호인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되 변호인은 원칙 예외적으로만 가능하다는 거. 됐죠? 이렇게. 변호인하고도 차폐 가능한데 변호인하고의 차폐는 예외적으로만 가능하다. 원칙 안 되고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여기까지. 피고인 등에는 삥 둘러내는 검사, 방청인, 변호인 다 가능.
그리고 변호인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됐죠? 검사, 피고인, 검사, 방청인, 변호인 등. 자, 변호인 뽑아내가지고요. 예외적으로 허용. 이렇게 해요. 예외적으로 허용. 그 다음 정인신문 외 의견 진술 있죠. 외라는 글자 동그라미. 정인신문 외. 정인신문 방식으로 의견 진술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봤어요. 그죠? 그 위에는. 근데 정인신문 외, 정인신문에 의하지 않고 자, 피해 정도 및 결과, 피고인 처벌에 관한 의견,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기재한 서면이나 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끔 하고 있거든요. 됐죠? 정인신문 외입니다. 외. 자, 범죄 사실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어야 돼요. 범죄 사실은 이야기하면 안 돼요. 범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정인신문에 의하지 않고 진술하는 거예요. 따라서 범죄 사실 인정을 위한 증거로 쓸 수는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방금 이 칸 위에 것까지는요. 정인신문의 방식에 의해서 피해 정도 및 결과, 피고인 처벌에 관한 의견,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정인신문 방식에 의해서. 그러니까 범죄 사실 인정을 위한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왜? 범죄 사실은 엄격한 증명. 엄격한 증명은 증거 능력이 있고 법이 정한 방식, 정인신문 방식에 따라서 했으니까 범죄 사실 인정을 위한 증거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맨 밑에 정인신문 외 의견 진술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은 정인신문에 의하지 않고 의견을 진술했죠. 그러니까 법이 정한 방식대로 조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격한 증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죄 사실 인정을 위한 증거로 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범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 되고요. 범죄 사실 인정을 위한 증거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씨부리는 내용은 동일해요. 아, 동일하다 하면 좀 잘못됐겠네요. 그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요? 뭐 피해 정도 및 결과, 피고인 처벌에 관한 의견,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아요. 알겠죠? 근데 그것이 범죄 사실에 관계된 것인지 아닌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됐죠? 정인신문 방식에 의하는지 의하지 않는지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정인신문 외 의견 진술, 의견 기재한 서면 제출은요. 이거는 범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그리고 범죄 사실 인정을 위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 이거 정확히 기억하세요. 그 의견 진술 밑에다가요. 법 제목에 정인신문의 의견 진술 밑에다가 더하기 의견 기재 서면 제출 더하기 이런 것도 같이 적어놓으면 되겠네요. 자,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고 의견을 기재한 서면 제출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인신문 외 이란 말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비교를 정확히 하세요. 여기서 잠깐 쉴게요.